서기 1504년 조선의 왕은 끔찍한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수 대상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군사들이 향한 곳은 감옥이 아닌 차갑고 어두운 묘지였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17년 전에 이미 죽은 한 남자였습니다. 오늘 그들은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처형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조차 피할 수 없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죽은 지 17년 만에 역사상 가장 끔찍한 복수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서기 1504년 연산군 즉위 10년이 되던 해 조선의 조정은 공포가 순결처럼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신들의 비단 관복에 달라붙고 왕궁 대전의 차가운 돌바닥을 오싹하게 만드는 손에 잡힐 듯한 실체였습니다.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풍이었고 분노와 슬픔이 살아있는 화신이었으며 그의 변덕은 삶과 죽음을 결정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수십 년 전에 일어난 범죄, 즉 패비 윤 씨의 죽음에 대한 복수의 폭풍이 수도를 휩쓸고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왕의 복수는 너무나 끔찍하고 전례가 없어서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오늘 그의 분노는 산자들로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죽은 자를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차갑고 절대적인 엄형이 내려졌습니다. 왕의 군사들은 감옥이 아닌 묘지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한때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고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신하였던 한명회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지 이미 17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무덤 너머까지 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 끔찍한 범죄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때 현 왕조의 개국공신으로 존경받았던 이가 어떻게 가장 무서운 왕의 표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정의의 심판이었을까요? 아니면 광기의 절정이었을까요?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그의 영원한 안식을 지키기 위한 석관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안에서 감칠한 관이 땅 밖으로 끌어올려져 마치 흔한 화물처럼 도성으로 운반되었습니다. 분노에 찬 왕 앞에서 관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잘 보존된 시신은 여전히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세조의 치세를 설계한 자, 킹메이커, 그리고 전 왕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령을 보았습니다. 반역자, 그리고 그의 조정을 더럽혔다고 믿는 모든 독의 근원을 보았습니다. 그는 시신을 규탄했습니다. 왕실의 비극에 대한 그의 죄, 그의 배신, 그리고 침묵의 동조를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칼이 높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둔탁하고 역겨운 소리와 함께 17년 된 한명회의 시신에서 머리가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어떻게 왕을 왕좌에 앉힐 수 있을 만큼 높이 올라섰다가 결국 자신이 만든 왕조에 의해 그 뼈가 능욕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최후의 종결조차 막을 수 없었던 너무나도 깊은 복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60년 전 한명회가 강력한 대신이 아니라 실패자로 낙인 찍힌 한 남자에 불과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는 명망 있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 계급의 엄격한 구조 속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탁월함이 부족했습니다. 조선 왕조는 사대부가 다스리는 세계였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은 과거, 즉 공무원 임용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유교 경전, 문학, 그리고 정책에 대한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한명회는 도전했지만 계속 낙방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글은 평범했고 경전에 대한 지식은 불충분했습니다. 매번의 실패는 공개적인 굴욕이었고 그의 이름에 남는 낙인이었습니다. 학문적 성취를 숭배하는 사회에서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경덕궁에 미미하고 거의 모욕적인 직책으로 밀려났는데 그 자리는 아무런 힘도 미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시험에 장원급제한 그의 동시대 사람들은 그를 깔보았습니다. 그들은 재능은 평범하면서 자존심만 센 남자, 동정의 대상, 혹은 더 나쁘게는 조롱의 대상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죽기 오래전부터 권력의 변두리를 맴도는 유령이었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경전을 공부할 때 한명회는 사람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궁중 정치의 복잡한 춤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야망의 흐름, 음모의 속삭임,
그리고 자신이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세계를 규정하는 깨지기 쉬운 동맹과 쓰라린 경쟁을 보았습니다. 그는 권력이 항상 학자의 붓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칼날의 끝에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고대 문헌을 암기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던 그의 정신은 다른 종류의 게임, 즉 무자비한 정치 전략이라는 체스 게임에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그는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는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깊고 차가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가 관찰하던 정치 세계는 불꽃을 기다리는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유교 통치의 모범이었던 위대한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병약한 아들 문종에게 왕위가 넘어갔습니다. 문종의 치세는 비극적으로 짧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안 그는 후계자인 12살의 어린 왕세자 홍의를 몹시 걱정했습니다. 용상에 앉은 어린 왕은 불안정의 상징이었고 강력한 자들에게 권력을 다투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문종은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강력한 대신들로 구성된 고명 대신들을 임명했습니다. 이 대신들의 정점에는 김종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당대의 거인이었습니다. 나라의 북쪽 국경을 확보한 뛰어난 무장이었던 그는 대호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또한 세종과 문종의 유지를 받들고 곧 단종으로 즉위할 어린 왕을 보호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하는 가공할 만한 정치가였습니다. 그와 함께 황보인 등 고위 관료들이 왕좌를 중심으로 관료적 권력의 보루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옥새를 쥐고 군대를 통제했으며 어린 왕의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국에는 또 다른 권력의 중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부의 임명이 아닌 피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어린 왕의 삼촌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조카와는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위압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쳤으며 거의 감추지 못하는 야망으로 들끓는 전성기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군사 및 문화 프로젝트에 기여하며 아버지를 잘 섬겼지만 항상 형인 문종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조에 필요한 강력한 손길이자 자연스러운 후계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김종서의 신하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충성스러운 봉사가 아니라 왕실 고유의 권위에 대한 찬탈로 여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사대부들은 이씨 가문에 마땅히 속해야 할 권력을 훔치는 도둑들이었습니다. 수양은 자신의 권리라고 믿는 왕좌주의를 맴도는 포식자였지만 그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서와 그의 파벌은 너무 강력했고 정부에 대한 그들의 통제는 너무 완전했습니다. 수양에게는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일관된 전략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의지는 있었지만 그것을 장악할 청사진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명회가 그림자 속에서 본 세상이었습니다. 약한 어린 왕, 강력하지만 안주하고 있는 대신들의 회의, 그리고 야심차고 좌절한 왕자. 그는 판 위의 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학자였던 그는 그 말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수양의 측근과 연결된 또 다른 소외된 인물인 권람을 통해 수양대군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의 주목을 요구하는 숨막힐 정도로 대담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명회는 간청이나 아첨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칼이나 독약이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것, 바로 명단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앞에서 두루마리를 펼친 그는 자신이 살생부라고 부르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김종서 파벌의 모든 핵심 관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직위, 강점, 약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수양의 권력 장악을 가로막는 그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상세히 기록한 치밀하게 조사된 문서였습니다. 한명회의 제안은 미묘한 정치적 책략이나 점진적인 영향력 강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속하고 잔혹하며 완전한 적의 섬멸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김종서와 그의 동맹들이 결코 평화롭게 권력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들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길은 선제 공격, 즉 정부의 수뇌부를 제거하고 수양을 논쟁의 여지 없는 통제자로 남길 단 하룻밤의 폭력이었습니다. 수양은 자기 앞에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학자를 보았던 곳에서 그는 자신의 무자비한 실용주의의 거울상을 보았습니다.
한명회는 모든 유교적 도덕과 가식을 벗어던진 순수한 권력의 언어를 말했습니다. 그는 왕자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식자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음모가 진정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양은 그의 전략가를 찾았고 한명회는 그의 후원자를 찾았습니다. 실패한 학자는 왕자의 그림자이자 최고 책략가이자 임박한 폭풍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음모는 오싹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명회는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검이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일했으며 그의 공식적인 낮은 지위는 완벽한 위장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위치에 있는 남자가 쿠데타를 조율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와 골람은 수양의 주요 요원이 되어 그들의 음모에 필요한 인재와 무력을 모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한명회의 위대한 재능은 인물에 대한 판단력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탐욕에 의해 움직이는지, 어떤 사람이 분노에 의해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수양의 대의에 대한 진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난폭하지만 유능한 무사 홍윤성과 사대부들에 의해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다른 무장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는 김종서 파벌이 너무 오만해졌다고 믿는 불만에 찬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폭력을 직업으로 삼는 거리의 깡패들과 암살자들까지 고용했습니다. 그는 야심가들과 소외된 자들의 연합, 그림자 속의 군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집된 각자는 그의 체스판 위에 있는 말이었고 마지막 피비린내 나는 체크메이트를 위해 제자리로 이동했습니다. 한명회가 쿠데타라는 기계를 만드는 동안 수양대군은 충성스러운 삼촌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궁중 행사에 참석하고 어린 조카인 단종에게 경의를 표했으며 대신들과 협력하는 척했습니다. 그동안 그와 한명회는 소문을 퍼뜨리며 정치적 분위기를 흐렸습니다. 그들은 김종서가 진정한 찬탈자이며 그가 자신의 동맹 중 한 명인 다른 대군을 왕위에 앉히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붕괴 직전이며 수양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위기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기의 심리적 부담은 엄청났습니다. 음모자들에게 그것은 극도의 긴장감, 한밤중의 비밀 회동, 암호화된 메시지, 그리고 발각될 것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마디의 잘못된 말은 반역죄로 즉결 처형을 의미했습니다. 한때 무기력과 실패로 정의되었던 한명회는 이제 생사를 건 세계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수년 동안 키워온 조용한 분노는 이제 차갑고 집중된 결의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부했던 시스템 전체를 불태우고 잿더미 속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대호 김종서에게 그 위험은 바람결에 실려오는 냄새와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장과 조정의 사람이었고 공개적인 대결과 확립된 절차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수양을 야심은 있지만 통제 가능한 위협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상대로 꾸며지는 음모의 순전한 무자비함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 주모자가 자신의 관심조차 끌지 못할 만큼 미미한 인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그의 자신감은 그의 치명적인 결함이 되었습니다. 그가 정문을 지키는 동안 한명회는 성벽 아래로 터널을 뚫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453년 가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명회는 살생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암살자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김종서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퍼졌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꽃을 일으킬 명분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음력 10월 10일에 왔습니다. 그날 밤은 춥고 달이 없었으며 어두운 행위를 위한 완벽한 장막이었습니다. 계유정난, 즉 물의 닭의 해에 일어난 쿠데타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명회의 계획은 간단하고 잔혹했습니다. 전투나 포위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속하고 표적화된 일련의 암살이 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김종서여야 했습니다. 그의 동맹들이 반응하기 전에 호랑이를 죽여야 했습니다. 왕의 부름이라는 거짓 명분 아래 수양은 그의 가장 신뢰하는 암살자 소수와 함께 김종서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늙은 장군은 아무 의심 없이 왕자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자신의 집안뜰의 깜박이는 횃불 아래에서 함정이 작동했습니다. 홍윤성이 이끄는 수양의 부하들이 그를 내리쳤습니다. 왕좌의 수호자였던 대호는 영광스러운 전투가 아닌 자신의 집문 앞에서 비참한 습격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신호였습니다. 수양과 그의 부하들이 현장을 확보하는 동안 각각 한명회의 명단을 든 다른 암살조들이 도성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두워진 거리를 무서운 목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핵심 대신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기 전에 그들을 도륙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잠자리에서, 어떤 이들은 도망치려다 죽었습니다. 조선의 정부는 명단에 적힌 이름대로 하나씩 참수당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비명,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한명회의 기계가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주요 목표물들이 제거되자 이제 무장한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인 수양은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13세의 단종 앞에 섰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명회가 그를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김종서가 이끄는 거대한 반역 음모가 발각되었으며 왕실의 충성스러운 일원인 자신이 반역자들을 처벌하고 왕좌를 구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자신이 미리 승인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관리들의 명단을 제시했습니다. 어린 왕은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피로 얼룩진 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홀로 남겨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전에서 죄수였습니다. 그는 수양의 모든 요구를 승인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정권이 전복되었습니다. 사대부들의 권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양은 왕국의 논쟁에 여지없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남자, 실패한 학자였던 한명회가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왕조를 구한 공로로 1등 공신에 책봉되었습니다. 그의 오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피로 물든 새로운 조선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쿠데타 직후는 공포와 권력 강화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스스로 영의정의 자리에 오른 수양은 남아있는 모든 반대 세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첫날 밤에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체포되거나 유배되거나 날조된 혐의로 처형당했습니다. 쿠데타는 단순한 권력 장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 지형의 근본적인 재편이었습니다. 수양으로 상징되는 왕좌의 권위는 이제 절대적이 되었고 그것을 견제하려 했던 신하들의 관료적 권력을 짓밟았습니다. 2년 후인 1455년 마지막 가식은 사라졌습니다. 수양은 조카인 단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습니다. 어린 왕은 상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편안한 유배 생활을 보냈지만 그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위협이었습니다. 1년 후 역사의 사육신으로 기억되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세조를 암살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던 음모가 발각되었습니다. 음모자들은 잔인하게 처형당했고 세조는 이 사건을 구실로 단종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카이자 정당한 왕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소녀는 16세의 나이로 무자비한 권력 게임의 비극적인 희생자가 되어 죽었습니다. 한명회에게 있어 이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은 그의 화려한 부상의 기반이었습니다. 세조는 그에게 왕국의 청사진을 준 남자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한명회는 전례 없는 속도로 관직을 올랐으며 막대한 토지와 자귀를 받았습니다. 그는 판서가 되었고 정승이 되었으며 마침내 최고 관직인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간단한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했던 남자가 이제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현명하게도 두 딸을 왕실과 혼인시켰습니다. 그의 딸 한씨는 세조의 아들 예종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예종이 일찍 사망한 후 그의 다른 딸은 다음 왕인 성종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한명회는 왕의 가장 강력한 신하일 뿐만 아니라 왕의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왕실의 구조 자체에 짜여 들어갔습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거의 아무도 알지 못했던 수준의 권력과 안정을 성취했습니다. 그는 또한 세조를 도와 법전을 편찬하고 권력을 중앙 집중화하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한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쿠데타의 폭력은 약한 지도력과 부패한 관리들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수술, 즉 필요한 악이었습니다. 그는 후원자인 세조보다 오래 살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는 3명의 왕을 섬겼고 그의 권위는 거의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1487년 그가 72세의 나이로 사망했을 때 성대한 국장이 치러졌습니다. 조정은 그에게 충성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의 승리는 완전해 보였습니다. 그는 경멸의 대상이었던 무일푼에서 시작하여
왕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 중 한 명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게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1453년의 유령들은 긴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끔찍한 복수의 씨앗은 이미 궁전한 젊고 상처받은 한 왕자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현명한 왕 성종의 시대를 지나 그의 아들 연산군에게로 넘어갑니다. 연산군의 삶은 단 하나의 트라우마, 즉 그의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운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격렬한 기질의 여인이었던 그녀는 성종의 후궁들, 그리고 한명회의 가까운 정치적 동맹이었던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와 쓰라린 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혀 경쟁자를 독살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은 패비 윤 씨는 폐위되어 추방당했습니다. 몇 년 후 조정의 명령에 따라 그녀는 사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연산군은 겨우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며 자랐고 유교적 미덕을 설파하는 사대부 계급 전체를 어머니의 살인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가 어머니의 죽음에 공모했으며 끊임없이 왕좌의 권력을 제한하려 했던 바로 그 대신들에 대한 깊고 병적인 증오를 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고상한 원칙을 위선, 즉 자신의 야망을 가리기 위한 가면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와 터져 편집증적인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한명회와 쿠데타로 직접 연결됩니다. 성종시대의 조정을 채웠던 인물들은 세조의 집권을 도왔던 공신들의 직계 정치적 후손들이었습니다. 비록 죽었지만 한명회는 이 기득권층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는 왕을 만들고 폐할 수 있으며 딸들을 왕가에 시집보내고 왕좌에 필적하는 권력을 축적할 수 있는 강력한 신하의 상징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뒤틀린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폐위는 1453년에 시작된 과정의 논리적 결론이었습니다. 즉, 강력한 신하들이 왕실의 사적인 일에 간섭하고 왕에게 그들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분노가 마지막으로 폭발한 계기는 어머니가 남긴 피 묻은 천조각, 즉 아들에게 복수를 간청하는 마지막 호소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1504년 갑자사화를 촉발시켰습니다. 그것은 대학살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계유정난의 잔인함을 훨씬 능가하는 복수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몰락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모든 관리들을 살아있든 죽었든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복수는 직접적인 가해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경멸하는 정치 체제의 뿌리 자체를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뿌리는 한명회였습니다. 그는 궁극적인 킹메이커였으며 권력이 너무 커진 신하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는 세조시대의 원죄, 즉 정당한 왕 단종의 살해와 찬탈자의 등극을 상징했습니다. 한명회를 처벌하는 것은 패비 윤 씨의 죽음에서 그가 했다고 인식되는 역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453년 쿠데타의 모든 유산을 상징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50년간 군림해온 정치 질서의 기반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1504년의 그 끔찍한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더럽혀진 무덤, 파헤쳐진 시신, 죽은 자에 대한 재판을 주재하는 미친 왕. 그것은 50년 역사의 정점이며 야망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피비린내 나는 장입니다. 연산군이 한명회의 시신을 참수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무서운 정치적 연극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도 자신의 심판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권이 절대적이며 죽음의 장막 너머까지 닿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행위는 부관 참시로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가장 흉악한 반역자들을 위해 유보된 궁극적인 불명예였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킹메이커의 머리가 잘려나가 대중에게 전시되었고 이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적들의 몰락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남자, 난공불락의 권력과 영향력의 요새를 쌓았던 남자, 그리고 침대에서 평화롭게 죽었던 남자는 그를 부패한 과거의 상징으로 본 왕의 증손자에 의해 그의 유산, 명예, 그리고 유해까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결국 한명회의 화려한 부상과 사후의 몰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권력의 본질에 대한 오싹한 비극입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정치 천재였습니다. 그는 유교 경전이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의 탐욕, 두려움, 야망을 이해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는 하룻밤 만에 왕국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권력은 피와 배신의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김종서의 살해, 사육신의 처형, 그리고 비극적인 소년 왕 단종의 죽음은 왕조를 결코 떠나지 않는 유령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세대를 거쳐 울려 퍼지는 폭력과 찬탈의 유산을 만들었습니다. 한명회의 도움으로 세조가 장악했던 절대 권력은 결국 그의 증손자인 연산군의 절대적인 폭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명회가 왕의 왕좌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은 그의 무덤을 더럽히는 데 사용된 바로 그 방법이 되었습니다. 한명회의 삶은 심오하고 엄숙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권력이 양날의 검임을 보여줍니다. 권력은 한 남자에게 부와 지위, 그리고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지만 영원한 안식처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정치적 동맹, 왕실과의 혼인, 광대한 토지, 그 어떤 것도 그를 부패한 과거의 상징으로 본 복수심에 불타는 왕으로부터 그의 시신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죽음 이후 자신의 유산을 위한 전쟁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는 종종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으며 길고 용서 없는 기억을 가진 역사가 최종 심판자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룻밤 만에 조선을 바꾼 남자는 그의 심장이 멈춘 지 17년 후에 그를 기다리고 있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